어머님,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제가 강아지 사료 좀 주라 했다고 그게 싫어서 일부러 쏟아버리신 거냐고요? 미안하다. 손이 떨려서 그만. 그러게 제가 분명히 적당히 담으라고 했잖아요. 왜 항상 제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맨날 실수만 하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미안해. 다음엔 더 조심할게. 다음이요? 다음은 없어요. 이제부터 아예 저희 집엔 오시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시면서 왜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으니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 집에 손주 구경하러 갔다. 봉변을 당한 최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를 하인 부리듯 대하는 며느리에게 최씨 할머니가 어떤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사연은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님입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보통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며느리인데 그날은 갑작스레 내일 손주 아람이를 보러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내일 바쁘세요? 바쁘신 일 없으시면 내일 아람이 보러 저희 집에 오세요. 그 말의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말끝을 흐리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별 다른 일 없으니 잠시 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찝찝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보여줬던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항상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으니 이번에도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집에 가는 건 늘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형식적인 대접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손주를 위해 치킨과 피자를 사려고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손주 아람이가 그 음식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운영하는 김밥집 단골 손님인 박씨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다 뵙네요.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아, 우리 손주 아람이 보러 가려고요. 빈손으로 가긴 그랬어. 아람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좀 사가려고요. 그 말을 들은 박씨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손주 보러 가신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아들이 주말에 찾아온다길래 반찬거리 좀 사러 왔어요. 우리 아들은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1~2주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에 찾아와요.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말이에요. 아주 시끌벅적하다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순간 찌릿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자랑이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니 좋으시겠어요. 손주들도 자주 보고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 후 제 집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몇 년 전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맞는 첫 명절 때 우리 아들에게 명절 때 몇 시쯤 집에 올 거니?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을게. 라고 했더니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그냥 어머니가 여기로 오세요. 집도 가까운데 굳이 왜 오라고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서운했던지 모릅니다. 그냥 따뜻하게 그럴게요. 어머니, 한마디만 해도 좋았을 텐데 아들은
저에게 항상 차갑고 냉담했죠.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 서운하면서도 손주를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아들 집에 종종 찾아가곤 했어요. 그것도 그나마 며느리가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우리 아람이가 어머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주 아람이가 손에 장난감을 들고 기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람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피자를 사왔어. 우와, 진짜요?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아람이는 두 팔을 흔들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피자 상자와 치킨 봉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아람이한테 기름진 음식은 안 좋아요. 요즘 살도 많이 찐 것 같고, 기름진 건 소화도 잘 못 시킨다고요. 며느리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제 손에서 치킨과 피자 상자를 낚아채 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가져간다 말이라도 하면서 가져갔으면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음식들을 그렇게 가져가니 어이없는 태도에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람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일부러 사온 건데 매일 먹는 것도 아니잖니. 어쩌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람이 먹는 거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세요? 아람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은 피해야 해요. 며느리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람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람아, 너는 내 방에 들어가서 장난감 갖고 놀아. 할머니가 조금 있다 놀아주실 거야. 아람이는 서운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손주와 함께 보내고 싶었던 작은 순간마저 빼앗긴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 피자와 치킨을 꺼내더니 혼자 먹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는 아람이에게 기름진 걸 먹이면 안 된다며 저를 타박하던 사람이 아니었나요? 너 아까 치킨이랑 피자 아람이한테 안 좋다면서 내 혼자 먹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버릴 수도 없잖아요. 아람이는 아직 어려서 못 먹게 한 거고 저는 어른이니 상관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였다면 덜 서운했을 텐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치킨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나 봐. 쉬지 않고 먹는 거 보면. 제가 한심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먹을 만은 하네요. 어머님도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 사온 음식과 제 성의를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치킨을 한참 뜯어 먹던 며느리는 뻔뻔한 태도로 집안일을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사실 오늘 어머님을 부른 것도 도움 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도움이라고? 아람이 보러 오라면서. 저는 순간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아람이랑 놀아주는 것도 좋은데 집안일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워낙 바빠서 요즘 너무 피곤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다들 집안일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탁 한번 드려봤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속으로 화를 꾹 참았습니다. 그럼 어머님, 강아지 목욕부터 좀 시켜주시겠어요? 얘 털이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제가 못 씻겨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주를 보러 온 할머니에게 집안일을 부탁하는 며느리의 뻔뻔함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작은 부탁 하나쯤 들어주고 손주 아람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실에서 강아지를 씻기며 저는 서글픈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마저도 지적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물 온도 너무 차갑지 않게 하셔야 해요. 얘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저는 물 온도를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니? 그러나 며느리는 꼼꼼히 좀 씻겨주세요. 이쪽 털도 좀 더 문질러야겠네요. 라며 계속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목욕이 끝난 후 며느리는 강아지 사료를 가져다 주며 밥도 챙겨주시겠어요? 제가 또 할 일이 많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료를 그릇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점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손주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싶진 않았고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나 사료를 그릇에 담던 중 며느리가 또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담으세요? 얘 살찌면 어쩌려고요? 그녀의 끝없는 지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만 사료 그릇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며느리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이 간단한 걸 하나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적당히 담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바닥을 쏟아진 사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제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미안하다. 그러나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실수를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고 아람이 챙기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왕 도와주실 거면 제대로 도와주셔야지. 매번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이 오는 걸 그렇게 꺼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커지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답답해졌습니다. 한두 마디로 끝낼 줄 알았던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어머님이 안 오시는 게 더 낫다고요. 그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잘 도와준다던데 도대체 어머님은 왜 이러신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태도에서는 제 사과를 받아줄 기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 집에 찾아오지 않는 게 너희들한테도 나한테도 좋겠구나. 제가 한 말이 제대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며느리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성격 좋다고 소문난 저이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쩌다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들은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다시 전화를 걸어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쫓겨났다. 내 아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모른 척 하고만 있을 거야? 그러나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오죽 힘들었으면 엄마를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좀 잘하지 그랬어요. 지영이는 늘 저한테 잘해주고 저랑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항상 엄마하고만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엄마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아들의 그 말은 제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깊은 상처였죠. 사실 아직 말씀을 안 드린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노후 자금을 털어 마련해 준 집입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보답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많은 참을성을 발휘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무관심, 차가운 태도, 때로는 마치 제가 아랫사람인 양대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괘씸했던 건 항상 며느리가 필요할 때만 저를 아들 집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 집은 사실 제 소유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언젠가는 아들에게 이 집을 증여하려 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늘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집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월세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보처럼 의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나를 위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는 제 결심을 전하려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제 너희에게 내 집을 더 이상 공짜로 빌려줄 수 없어. 증여도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 꼬박꼬박 월세 받을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데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딱히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한테 한 행동과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내가 알고나 있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렴.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잠잠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니 아들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고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진심이 안 실린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 뭐가 달라지겠니?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증여를 취소한 사건은 제게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복수의 첫걸음이자 앞으로 있을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운영해왔던 김밥집도 아들과 며느리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곳에서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분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죠. 사실 아들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손님들 중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은 결혼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단골 손님들의 관심은 언제나 아들과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었고 아들의 취업 소식, 결혼 소식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제게 소식도 없어요. 몇 년 전 명절에 왜 찾아오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니, 글쎄. 답답하면 엄마가 여기로 오세요. 집도 가까운데 엄마가 좀 오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단골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참. 아들의 소식을 묻는 단골분들께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어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 집에 아들이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라.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를 나 몰라라 한다던데. 등의 소문은 어느새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쫙 퍼졌죠. 특히 그 소문은 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돌았어요. 아들의 친구들이 김밥집에 올 때마다 최근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머님이랑 민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묻곤 했죠. 그때마다 나는 그들의 입에 오를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김밥집에서 나눈 작은 대화들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점차 주민분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말로 그리고 대화로 풀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제게 새로운 복수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고 다소 심심함을 달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제게 단순히 봉사하는 공간을 넘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제 속에 쌓인 분노와
아픔을 조금씩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다른 봉사자들처럼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말없이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차 그들에게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이런 말은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던지곤 했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식이라면서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한다니?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최 씨 아주머니, 아드님이 그렇게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며느리한테 빠져도 그렇지. 한평생 키워준 부모님에게 연락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찌릿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대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만행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괜스레 기쁨이 넘쳤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저도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말 뒤로 제 속에서는 그들이 겪게 될 부끄러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 후 매번 봉사활동을 마칠 때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요? 언제나 필요할 때만 저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무시해요. 어르신들은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었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소문은 점차 아파트 주민들 사이로 더욱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최 씨 아주머니 있잖아.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네. 최 씨 아주머니네 아들은 왜 그렇게 엄마를 무시할까?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없고 며느리 편만 들고 말이야. 저런 아들, 저런 며느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어? 소문은 그렇게 주민들 사이에 퍼졌고 그 소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닿았을 거란 생각했습니다. 그 애들도 이 소문을 듣고 있겠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달았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늘 휴대폰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사과 전화가 올 거라 기대했거든요. 그들이 그간의 태도를 반성하고 다시 저를 찾아오면 아팠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들의 침묵은 저를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닿지 않았을 리 없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애들이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밥집의 손님이 하나둘 떠난 한산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박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무거운 표정이 서려 있어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이고, 박씨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 있으세요? 박씨 아주머니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며 사람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길 가다가 아주머니 아드님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의 기대와 함께 궁금함이 일었습니다. 민호랑 마주쳤다고?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 민호를요. 그래요? 어디서요? 어제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요. 제가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나눴어요. 근데 아주머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박 씨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는 모습에 저는 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면 꼭 들어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어머니께 잘못을 했다던 소문이 좀 돌던데 아드님이 신경 좀 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박 씨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호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박 씨 아주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아드님이 그게 어머니께서 소문을 일부러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롭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문제라고.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는 웅웅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말했다고?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잘못이라 생각한단 말이지.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소문. 제가 낸 게 맞아요. 하지만 이유 없이 그런 소문을 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겪은 억울한 일들, 그저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해서 말한 거였고, 아들과 며느리가 반성하길 바랬어요. 그게 왜 이렇게 돌아오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아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냥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반성을 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면 너그럽게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대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다음 날 저는 김밥을 싸들고 아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들 회사는 꽤 큰 규모였고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때마침 출장 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곧장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김밥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민호네 엄마예요. 민호네 회사 동료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기 따뜻한 국이랑 김밥을 싸왔어요. 아들이 저를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아서 이렇게 김밥이라도 싸서 왔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는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면 아들에겐 커다란 충격이 될 테니까요. 저는 김밥을 돌리며 그 쪽지를 하나씩 김밥 포장지에 끼워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늙은 엄마를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서 김밥이라도 싸서 아들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그 쪽지를 읽은 직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저를 쳐다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속으로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무심히 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김밥을 다 나누어 주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저에게는 기다리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제게 먼저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만족스러웠습니다. 민호는 바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일을 벌였어? 나보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왜?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너는 뭐야? 며느리가 엄마를 하인 부리고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해줘도 모든 게 엄마 잘못이라면서 널 깨닫게 해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회사까지 와서 김밥에 쪽지를 끼워서 돌리면 어떡해요?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 쪽지가 뭐예요, 대체? 엄마가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그 후로 다시 아들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변화가 있길 기대했는데 도리어 더 멀어진 기분이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할 거라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죠. 처음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더군요. 어쩌면 이미 속으로는 그들의 사과 따위 바라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대신 그들에게 내가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줬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고 있었고 복수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고개를 숙인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저희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엄마가 오셨던 일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게시판에까지 글이 올라오고 상사들도 눈치를 줘서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며느리도 눈가를 훔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도 유치원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피하고 있어요. 아람이 친구들, 엄마들한테까지 소문이 다 퍼졌나 봐요. 아람이도 점점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수근거려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마주하고 나니 완전히 통쾌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엄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결국 이 모든 건 저희가 자초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렇게 해온 게 원인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조심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 제가 그들에게 월세를 낼 수 없다면
집을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걸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자기들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계산적인 행동일까?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제 의심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아들의 행동 하나까지도 저는 의도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죠.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던 며느리의 모습조차 순간적으로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면 용서를 받아낼 수 있겠지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그래도 제가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왔든 간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으니까요. 차마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는 않았던 겁니다. 알겠어. 일단 사과를 받아줄게. 하지만 저는 일부러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제 표정을 살피는 게 보였죠. 그렇다고 당장 다 용서할 수는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어.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깐. 그 말을 하며 저는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닦았고 아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네, 어머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준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또다시 저를 기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기를,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 준비를 마치고 조용히 김밥을 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문턱에 서 있었어요. 살짝 머쓱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람이 유치원 보내고 잠시 들렀어요.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불편했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모습은 낯설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로? 어머님,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고 며느리가 주방일을 도운다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괜히 힘들이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제가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안 주셔도 되니 앞으로 매일 도와드릴게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지한 태도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진심처럼 보이기도 했고 오히려 그 태도를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월급을 안 받아도 된다고? 정말이지? 그럼 오늘 한번 같이 해봐. 손님들 몰리면 정신없을 거니까 잘 따라와야 해.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서툴게 다루는 주방 도구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손을 멈추고 가르쳐야 했어요. 김밥 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채를 써는 것도 엉성해서 오히려 일을 더디게 만들었죠. 이렇게 썰면 되나요? 며느리가 야채를 들고 묻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하면 다친단다. 이렇게 잡고 썰어야 다치지 않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했지만 도마 위에 놓인 야채들은 여전히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묵묵히 가르쳐 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며느리와 함께 있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랑 화해하셨나 봐요. 보기 좋네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그 대화를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빠 보였거든요. 며느리의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행동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상황을 만회하려는 시도일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진심이라면 결국엔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다시 실망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오전에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노인회관 봉사활동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김밥을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가게가 분주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 준비를 끝내놓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절대 이런 일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님, 이거 준비해놨어요. 김밥도 다 만들었고 봉사 물품도 챙겨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태도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봉사활동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안겨주었죠. 며느리는 정말로 제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김밥을 만들며 손을 맞잡고 일하는 동안 그녀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 속에 꽉 차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우리는 함께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손주 얘기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했고 그 모습은 과거의 차가운 며느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있던 것을 무시하고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며느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보여준 태도는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손주 아람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김밥집에 들러 스스로 저를 돕겠다고 하는 모습,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던 행동들, 그리고 사과의 말들까지.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며느리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태도가 바뀐 건 맞지만 여전히 머릿속으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들네에게 월세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풀고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고 월세도 안 받고 다시 증여를 해줄지 이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한다면 그들이 변한 모습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믿음이 아직은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월세 문제를 무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걸까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마음을 열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월세를 받으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인생 이야기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통해 댓글을 남겨서 저와 제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소식도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